275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굉장히 사소한 여성의 질투가 엄청난 파멸을 가져다 줍니다. 두 사랑하는 여인이 엄청난 비극을 하루 사이에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푸치니의 그 유명한 토스카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2018년 작품이고요. 소냐 연체바가 타이틀롤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자코모 푸치니를 얘기할 때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이탈리아 오페라 선배인 그 베르디와는 사뭇 그 일생이 조금은 이제 좀 자유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일단 그 푸치니를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 푸치니는 어떻게 보면 그 이탈리아 오페라 전성기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푸치니가 누린 그 인기를 그 후대 뭐 이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고 어떤 오페라 작곡가도 그 인기를 누리지 못하죠.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오페라의 전성기의 마지막 히어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58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1924년에 생을 마친 이탈리아 음악가 집안의 사람이고요. 상당히 많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들이 밀라노 음악원 출신이죠. 여기도 이제 밀라노 음악원에서 폰켈리, 라조콘다를 작곡했던 그 폰켈리에게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 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그 레빌리라는 오페라를 발표했는데 뭐 그렇게 주목받지는 못했고요. 뭐 가능성은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 왼쪽에 작품을 보면은 이제 푸치니 작품뿐만이 아니고 동시대 비슷한 시대에 같이 활약을 했던 이제 이 오페라 작곡가들 쭉 나열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그 베르디의 거의 마지막 작품을 내놓는 해 팔스타프를 만든 그 해 이제 이 마농 레스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죠. 이 푸치니가. 결국 이제 이 푸치니가 이제 오페라에 입문하게 된 이유도 이제 베르디의 작품인 아이다를 보고 오페라 작곡을 결심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업적인 첫 성공이 이제 마농 레스코, 이 팔스타프 베르디가 마지막 작품이었던 팔스타프와 같은 해에 이제 초연을 한 작품인데 1893년에 이제 마농 레스코를 만들었고 이 나비 부윤 발표한 게 이제 1904년이니까 겨우 이제 한 10년, 11년 사이에 이제 주요 작품을 거의 다 내놓습니다. 이 라보엠, 토스카, 마농 레스코, 나비 부윤까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뒤에 발표한 작품들은 뭐 그렇게 크게 주목받은 작품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잔니스 키키, 외투 수녀 안젤리카는 이제 조그만한 짧은 오페라 세 편을 한꺼번에 이렇게 엮인 일 트리티코라는 작품으로 소개를 하죠. 보통 한 작품이 보통 이제 50분 뭐 1시간 내외이기 때문에 세 작품을 보통 묶어서 이렇게 작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이 투란도트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발표를 못 하죠. 미완성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그 알파노나 이 토스카니니에 의해서 이제 아주 뒷부분이 이제 마무리돼서 이제 작품을 해서 뭐 투란도트도 지금은 뭐 대중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그런 오페라로 알려져는 있지만 이 마무리가 이제 이 푸치니가 한 마무리는 아닙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푸치니가 만약 이걸 마무리를 했다면 뭐 해피엔딩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당대에 이제 이 푸치니가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로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기 작곡가였었는데 이 사실 독일에는 그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사실은 바그너를 계승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내놓죠. 물론 슈트라우스는 이제 푸치니만큼 그렇게 큰 대중적인 인기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작을 사실은 내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이 푸치니와 이 슈트라우스가 이 오페라의 뭐 마지막 세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나온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현대 오페라로 분류가 되면서 그 매니아층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많죠. 그렇지만 이 대중적인 인기 그 베르디나 이 푸치니만큼 그렇게 인기를 누린 작곡가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날까지 와서 물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좋아하는 사람 층도 상당히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매니아를 위한 어떤 특정 그런 예능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영화나 이 드라마가 워낙 많은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오페라가
뭐 당시에 누리던 그 대중적인 인기는 이제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푸치니는 이제 그 베르디에 의해서 이제 오페라에 입문을 했지만 그 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베르디의 시대가 끝나고 이 바그너의 독일 악극들이 또 상당한 기간 이제 전성기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푸치니의 오페라는 완전 순수한 그 이탈리안 오페라하고는 또 상당히 이제 그 격을 달리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아리아 위주나 이 벨칸토처럼 성악 위주의 작품에서 탈피해서 뭐 이탈리아의 그 어떤 특징인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도 삽입은 하긴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 굉장히 긴 악극과 같은 독일 악극과 같은 노래라든가 바그너의 어떻게 보면 장점들을 많이 따온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오늘 결국 이제 소개하는 이 토스카도 뭐 이런 이제 전형적인 푸치니 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탈리안 전통 이탈리안 오페라의 이제 독일 악극의 형식을 상당히 많이 가미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관현악 기법이라든가 유도 동기 뭐 쇤베르크가 주장하는 이제 현대 음악의 특징이죠. 무조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유분방한 연애관이라는 게 이게 뭐 자기 친구의 부인과 결혼을 하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그 뒤에 계속 그렇게 외도가 잦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교통사고 났을 때 자기를 그 간호하던 그 여자애는 그 자기 부인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뭐 실제로 그 바람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살을 하는 뭐 이런 소동까지 그런 스캔들까지 휘말렸던 그런 뭐 굉장한 많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1900년에 발표한 토스카입니다. 자, 오페라 토스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막의 오페라고요. 원작은 이제 빅토리앙 사르두라는 아주 성공한 희극 라토스카의 작품을 뭐 그 스토리 부분부터 굉장히 많이 채용한 그런 작품이고 이게 연극으로 워낙 성공을 기록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푸치니가 연극을 보고 나서 이 오페라 작곡을 결심을 했다고 할 정도로 이 굉장히 성공한 연극이 있었습니다. 대본은 이제 주세페 자코사와 루이지 일리카가 이제 공동으로 대본을 집필했고요. 1900년도에 이제 뭐 이 오페라의 스토리가 로마를 무대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로마 콘스탄치 극장에서 초연을 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뒀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탈리안 오페라에서 이제 바그너 오페라의 기법을 적극 채용했습니다. 뭐 유도 동기라든가 독일 악극 형태의 레치타티보입니다. 이 이탈리아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중창도 이 딱딱 끊어집니다. 그 아리아가 완벽한 아리아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 토스카에서는 이중창도 굉장히 장황하게 깁니다. 중요한 이중창이지만 뭐 레시타티브와 아리아의 중간 형태로 그렇게 장하게 이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탈리아 오페라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걸 이제 감안을 하시고 감상을 하셔야 되고 각막에 1막, 2막, 3막에 뭐 아주 유명한 이제 이 짧은 아리아들이 나오죠. 뭐 이 오묘한 조화라든가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산막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이 별은 빛나건만 뭐 너무나 주옥 같고 유명한 그런 아리아 짧은 아리아들이 등장하면서 중요한 스토리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 장황한 이중창 굉장히 긴 이중창 뭐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이중창들이 각막에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 뭐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시대적 배경은 1800년도 6월의 로마입니다. 6월에 하루 만에 이루어진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뭐 스토리라는데 스토리 자체가 그 24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24시간에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희곡으로 만들었고 그 희곡을 기준으로 이제 이 오페라를 만든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 극의 장소 1막, 2막, 3막이 전부 다 이제 로마에서 굉장한 지금 현재 유명한 장소죠. 1막에 나오는 이제 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 성당이라든가 2막에 이제 파르네세 궁전, 3막의 성 안젤로 성은 뭐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뭐 이 사실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유적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니까 뭐 굉장히 많은 유적지도 있지만
이 세 막에 이제 구성되는 각각의 유적지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특색이 있습니다. 자, 이 오페라의 무대 로마를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뭐 로마의 휴일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었죠. 트레비 분수라든가 베네치아 광장, 뭐 콜로세움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 로마에서 이제 이 테레베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테레베 강 그 근방에 일막에 그 성 안드레아 델라벨라 성이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 위치에. 그다음에 이 막에서 나오는 이제 파르네세 궁은 요 지금 테베레 강 변에 있죠. 파르네세 궁. 그다음에 이제 산막에 나오는 성 안젤로 성도 세 군데가 오늘 오페라의 이제 주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무대.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죠. 지금 당시 지금 이게 이제 1800년 6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페라의 무대가 지금 이탈리아의 이제 1796년도 지도를 한번 봅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그 이탈리아는 지금 이 남부 이탈리아 현재 장화시는 그 부분하고 이제 시칠리아를 포함한 남부만 이제 이탈리아였었고 중부 이북 쪽 같은 경우는 전부 이렇게 다른 도시 국가들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뭐 오스트리아 영향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그런 형태였었고 특히 당시에 그 로마는 교황이 직접 통치하는 그런 교황령에 해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이탈리아가 이랬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 교황령이라는 게 이제 이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땅이라고 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프랑스가 굉장히 변화를 겪죠. 더군다나 루이 16세나 뭐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하니까 이 주변 국가들은 그 프랑스 혁명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겁에 질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왕정을 추구하던 나라에서 그 루이 16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왕이었었는데 왕이 이제 사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그런 혁명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가 되어 보니까 주변 나라에서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이제 반 프랑스 연대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사실 프랑스가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셨었죠. 나폴레옹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 유럽을 이제 공포의 도가니로 일단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 교황령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면 뭐 땅을 직접 가지고 이제 그 통치를 한다. 뭐 굉장히 어색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교황이 직접 이렇게 다스리는 자치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752년에서 1870년까지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그 국민들을 굉장히 편안하고 뭐 안락하게 해줬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교황이 정치적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교황이 직접 이 통치를 하지는 못하고 결국 그 군주제 왕권 군주제 그 소영주들이 실제로 이렇게 각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이 교황 입장에서는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군주들하고 다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오페라에서도 보여주다시피 그 교황령이라는 것이 이제 전제군주제와 비슷한 그런 형태의 통치 형태를 가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경찰총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보수적이고 억압적인 통치 형태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교황령이라고 해도 당시에 그 18세기 1700년도에 이제 그 교황령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최대 영토를 이렇게 구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페라의 무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프랑스 혁명 세력이 유럽의 여러 나라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아시다시피 그 루이 16세나 뭐 이런 당시 프랑스의 이 왕권을 완전히 이제 작살을 내죠. 그런데다가 그 가톨릭에도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91년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공화정을 수립을 하고 나서 이제 1차로 이탈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를 이제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령을 이제 뺏어다가 이제 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공화국의 수반을 오늘 이제 저기 오페라에 나오는 안젤로티가 이제 그 공화국의 이제 수반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굉장한 이제 역적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차 이탈리아 침공 후에 이제 프랑스의 힘이 약화되니까 이제 힘이 미치지 못하니까 다시 교황령으로 복구가 됐습니다. 1800년 6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프랑스에 의해서 공화국으로 됐다가 그 공화국 수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교황령으로 복구를 되면서 당시에 공화정에 있었던 주요 인물들은 뭐 거의 대부분 역적이 돼서 이제 다 뭐 이제 그 숙청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젤로티가 이제 감옥소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1800년도 6월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오페라 극 중에 나옵니다. 마렌고 정투 같은 게 나오고 처음에 그 테데움 할 때 어린 이제 그 신자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네들 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군이 이제 승리하는 걸로 알고 잘못 알려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카바로도시 고문할 때 결국 그 마렌고 전투에서 나폴레옹군이 역전을 시키죠. 처음에 굉장히 전세가 불리했었는데 나중에 역전을 시키면서 1808년에 2차 이탈리아 침공을 해가지고 이 고향령 전체를 이제 프랑스로 병합을 시켜버리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지금 이 교황령을 주변으로 해갖고 이제 현재까지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나폴레옹이 뭐 2차 이탈리아 침공할 때 뭐 교황령을 없애고 다시 공화정을 세우고 이런 짓은 안 했죠. 프랑스 병합을 했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다가 결국 나폴레옹 체제가 이제 붕괴됐을 때 몰락이 되고 나서 1814년 이제 교황령이 복구됐다가 뭐 이렇게 한 1870년까지 이렇게 지속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오페라는 결국 이제 이 1796년부터 1808년 이렇게 프랑스에 의해 갖고 로마의 이제 명운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상황에 1800년 6월 교황령으로 복구돼서 과거 공화국의 주요 인물이었던 수반이었던 최고 높은 사람이었죠. 이 안젤로티가 수감됐던 그 상태에서 탈옥을 하면서 일어나는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오페라가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자, 이 캐스팅을 보겠습니다. 소냐 연체바, 이 불가리아의 아주 걸출한 소프라노가 토스카 역을 맡았고요. 뭐 이 소냐 연체바는 우리가 여러 번 만나봤었죠. 뭐 당장 지금 그 얼마 전에 했던 이제 호프만 이야기라든가 뭐 라트라비아타에서도 나왔었고 아무튼 뭐 현역 가수로서는 굉장히 활동도 많고 실력도 있는 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틀 파바로티라고도 얘기하죠. 이탈리아의 비토리오 그리골로 아주 걸출한 테너.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같이 이렇게 커플로 나왔었네요. 호프만 이야기에서도. 이 비토리오 그리골리가 카바라도시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악인 스카르피아 역에는 이제 젤리코 루치치 바로 전편 리골레토에서 리골레토로서 불쌍한 악명을 떨치다가 다시 지금 이 작품에서 이제 이 걸출한 바리톤 역을 맡아가지고 이 세 명의 주인공이 이제 이 극 전체를 이렇게 뭐 주로 이끕니다. 1막은 이제 이 토스카와 카바라도시, 2막은 토스카, 스카르피아, 카바라도시가 이제 같이 나오고 3막에서는 이제 다시 토스카와 카바라도시가 마지막을 맞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오페라가 전개가 되죠. 자, 등장인물을 보겠습니다. 토스카는 이제 오페라 가수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가수인데 사실 굉장히 집착하고 또 그러고 이제 질투심이 강하게 그렇게 나오죠. 특히 이제 이 카바라도시에 대한 사랑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집착을 하는 그런 겁니다. 결국 그것이 이제 두 연인을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걸 뭐 아무도 몰랐겠죠. 아무튼 토스카라는 아름다운 이제 오페라 가수가 이 화가인 카바라도시와 이제 사랑을 합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하고 둘이 좋아 죽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이를 이제 비집고 스카라피아라는 당시 살아있는 이제 권력이죠. 경찰총감 공안의 총수인 이제 이 스카르피아가 토스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스카를 좋아하는데 뭐 당장 토스카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바라도시를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결국
정치범을 잡는 거는 이제 뒷전으로 몰아서고 결국 카바라도시를 제거하고 토스카를 차지하기 위한 이제 음모와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로마 공화정의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제 세운 우두머리죠. 세운 우두머리인 안젤로티가 로마 공화정이 끝나고 교황령으로 다시 복구되면서 결국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겠죠. 이제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뭐 1급 정치범이 돼서 뭐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동생하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이 탈옥을 하면서 이 성당으로 숨어 들어오는 그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고 거기에 교묘히 이제 카바라도시가 그 당시에 성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이 카바라도시는 뭐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깨어져 있고 이제 이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그 나라가 처한 로마가 처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고국보다는 이제 이 프랑스에서 만든 공화정 같은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젤로티를 자기가 구해야 되겠다는 이제 이 사명감으로 안젤로티를 구하다가 결국 이제 화를 당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스카르피아의 이제 신복인 이제 스폴레타라는 이제 부하가 나오고 결국 이 안젤로티 1급 정치범을 이제 이 도와준 그런 죄로 카바라도시가 이제 잡혀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 이 카바라도시가 고문을 당하는 거를 이제 견디질 못하고 토스카가 결국 이제 카바라도시의 위치나 안젤로티의 위치도 토스카가 이제 이 스카르피아의 이제 계략에 말려가지고 결국 알려지게 됐고 결국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카바라도시를 고문을 하면서 이제 결국 토스카에게 안젤로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인신처를 결국 말하게 되죠. 그리고 뭐 결국 스카르피아는 이제 카바라도시를 결국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으니까 이 카바라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토스카는 뭔가 스카르피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참 여자로서 그걸 이제 쉽게 얘기를 못 하다가 결국 카바라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척 하면서 결국 이제 스카르피아를 죽이게 됩니다. 안젤로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발견이 돼서 이제 잡히기 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토스카는 스카르피아에게 이제 그 스카르피아의 뜻을 이루게 해주는 조건으로 카바라도시와 이제 같이 도망가는 형태로 일을 꾸미다가 결국 스카르피아를 죽이죠. 결국 카바라도시는 뭐 스카르피아가 전혀 뭐 구해줄 생각이 없었죠. 가짜로 사형을 시킨다 그랬었는데 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로 죽게 되고 여기에 이제 쇼크를 받은 토스카는 스카르피아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뒤에다 두고 성 안젤로 성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죽게 되는 오페라가 끝이 나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죠. 자, 주요 아리아는 뭐 이 굉장히 강렬한 아리아들이 이제 주인공이 한 곡씩 부릅니다. 토스카가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노래와 사랑만 추구하면서 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벌어지나요 하면서 부르는 노래. 카바라도시의 이제 오묘한 조화. 또 개인적으로는 나를 이제 이 오페라의 세계로 인도했던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 스카르피아의 뭐 아주 강렬한 아리아. 그 오텔로의 이아고가 부르는 그 악마의 노래와 비슷한 그런 느낌의 아리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각막의 긴 그런 중요한 이중창들. 뭐 합창들 이 중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이런 작품들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연출은 이제 뭐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데비드 맥비커 경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오페라 연극 연출가고요. 뭐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이 영국 분이다 보니까 이 로얄 그 코벤트 가든 작품을 프로덕션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뉴욕 메트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데비드 맥비커는 뉴욕 메트의 작품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소개한 작품만 해도 뭐 엄청나죠. 아드리아나 르쿠브레르 안드레 세니아 아그리피나 아이다. 여기서 이제 뒤에 연도가 나오는 거는 이제 이 매트의 이제 그 프로덕션이 아닙니다. 매트에서 처음 했다는. 특히 이제 인상적인 거는 여왕 3부작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트라우다
로베르토 데브레를 2011년, 13년, 16년 이 연속으로 매트에서 이제 그렇게 흔하게 하는 작품이 아닌데, 사실 그 HD 필름으로 구하기 힘든 작품인데 이 뉴욕 매트에서 이렇게 세 작품을 이렇게 걸출하게, 뭐 안나 네트워크라든가 조이스 디도나토 같은 이런 걸출한 이제 이 스타와 함께 작품을 했어.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죠. 제가 다 소개시켜드렸던 작품입니다. 라보엠 카르멘, 뭐 카발레리오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요나스 카우프만이 작품했던 거죠. 돈 조반니, 뭐 살로메, 노르마, 뭐 이 작품도 엄청났죠. 일트로바트로행 당시 이용훈 씨하고 이제 안나 네트워크가 공연했던 거. 가장 최근 작품은 돈 칼로스도 지금 2022년에 했다는데 이 작품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연출가입니다.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휘는 이제 제가 그렇게 자주 보던 분은 아니죠. 엠마누엘 비옴이라고 이제 프랑스 지휘자입니다. 이 달라스하고 이 프라하의 이제 음악 감독도 하고 이제 지휘도 하신 그런 분이고요. 뉴욕 매트에서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 작품을 맡으셨더라고요. 뉴욕 매트에서 이제 그 2020년도에 로미오와 줄리엣을 지휘를 하셨습니다. 이 푸치니 작품은 이제 서곡이 없습니다. 그리고 푸치니 작품은 굉장히 짧습니다. 2시간 안팎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오페라도 일종의 이제 흥행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2시간의 그 마법을 이제 푸치니는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바그너 같이 4시간, 3시간 반씩 해가지고는 이 승부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이 푸치니 작품들은 거의 2시간 안팎이고,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이고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작품들 많이 만들죠. 아무튼 뭐 그 제일 그 현대에 가까운 오페라 작곡가였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는 1박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